어머니한테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사위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리겠다며 도장 하나만 찍으라고 했던 그 사람, 협박까지 했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 남편은요, 36년을 때리고도 이제 와서 달라지겠다며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은 딱 두 글자였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냥 재산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끝까지 지켜보시면 68배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제 마지막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나는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30년 넘게 격리로 일했죠.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자리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의 사장님들이 세금 한 푼을 아끼려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지 봤고 서류 한 장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똑똑히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숫자를 속일 뿐이죠. 그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숙희, 올해로 68입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처음 들어간 건 25살 때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타자기 앞에 앉아 숫자를 받아치던 시절부터 컴퓨터가 들어오고 전산 시스템이 바뀌던 시절까지 저는 한자리에서 그 모든 변화를 버텼습니다. 직책은 평생 격리였지만 실력만큼은 웬만한 세무사 못지않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도 저는 절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살아남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죠. 그러나 직장에서는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집에서는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호는 처음 만났을 때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죠. 결혼 초엔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철물점이 망하면서 시작됐어요.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집어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정호는 가게 문을 닫은 뒤 한동안 일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술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어요. 그러다 낮에도 마셨죠.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댔고 남편 용돈도 쥐어줬고 딸 지연이 학원비도 냈죠. 돈이 없으면 덜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이 얼마나 서글픈 계산인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의 저는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지연이를 키우는 동안 저는 입 밖으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무엇보다 지연이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까봐. 그 모든 걱정이 제 입을 틀어막았죠.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했어요. 그게 이 집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은퇴는 62에 했습니다. 사무실 막내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고 소장님이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했죠. 30년을 일한 마지막 날치고는 너무 조용한 마무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연금이 매달 들어오니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저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죠. 은퇴 후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맞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결혼해서 분당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철은 처음엔 좋아 보였죠. 말이 많고 활달했으며 장모에게도 깍듯하게 굴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남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딸이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철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느낌으로만 알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북집이 몇 평이냐,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집을 담보로 뭔가 해본 생각은 없느냐. 저는 그때마다 대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30년간 세무사, 사무실에서 갈고 닦은 제 직감이 조용히 경고음을 울렸죠. 그리고 모든 것이 터지기 시작한 건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날부터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셨고, 그냥 화가 났고, 그냥 손이 올라왔습니다. 예순이 넘은 제 얼굴을 향해서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0을 눌렀죠. 36년 만에 첫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남편이 끌려가던 그날 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긴 터널의 출구에 드디어 도달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신고 버튼을 누른 순간 딸과 사위의 계획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끌려간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딸 지연이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죠. 평소처럼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로 시작했습니다. 그 한 글자 차이가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지연이는 대뜸 왜 신고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느냐고,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해봤느냐고.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6년을 참다가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줬더니 돌아온 건 딸의 추궁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피해자는 저 혼자였다는 것을요. 며칠 뒤 지연이가 민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는데 분위기가 묘했죠. 민철은 처음엔 걱정하는 척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커지면 집안이 흔들린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민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30년간 세무사 사무실에서 숫자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온 제 눈이 그것만큼은 틀리지 않았죠. 합의를 종용하는 민철 옆에서 지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 편이었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아이의 세상이 흔들릴까봐, 그렇게 혼자 다 감당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가해자의 편에 앉아 있었죠. 결국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죠. 36년 만에 혼자가 된 집은 고요했습니다. 무섭도록 고요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간 자리를 채운 건 뜻밖의 압박이었습니다. 민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안부 전화였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냐? 집이 너무 크면 관리도 힘들지 않냐? 그러더니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강북 쪽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지금 팔면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 저는 그때도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남자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를요. 민철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실 그리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이미 2곳의 매장을 접었고 남은 매장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죠. 새로운 투자금이 필요했고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강북 단독주택,
대지 지분 포함하면 시세가 꽤 됐습니다. 그걸 담보로 잡으면 수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죠. 문제는 명의가 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서서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댔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로 끊었죠. 가끔 찾아와도 민철이 항상 함께였고 대화는 늘 집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때요? 작은 데로 옮기시고 차액은 우리가 잘 운용할게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 말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온갖 명목의 서류를 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예전에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변호사 후배의 연락처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준비는 시작해야 했죠. 저는 평생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일수록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그냥 늙은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오해가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죠.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 왔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후배 이름은 김상훈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업무로 자주 얼굴을 마주쳤던 사람이었죠. 제가 은퇴할 때 밥 한 번 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을 펼쳐 번호를 찾아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두말 없이 시간을 내줬죠. 사무실에 들어서던 날 저는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다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서류를 만지고 숫자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건 자신 있었지만 막상 내 문제를 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는 차분하게 들어줬어요. 남편의 폭력, 신고, 합의 거부, 그리고 민철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상훈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 신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단어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부자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상훈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제가 필요로 하던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뜻대로 관리하되 내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었죠. 조건은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증을 마치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저를 존중하고 저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으며 강제로 재산 처분을 유도하지 않을 것. 그 조건을 어기는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술하지 않게 상훈 씨가 꼼꼼하게 문서를 다듬어줬죠. 몇 주에 걸쳐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살았는데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그 문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민철의 전화를 받을 때도 지연이가 찾아올 때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유순한 척했습니다. 집 문제를 꺼내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했고
작은 데로 이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에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답했죠. 그들은 제가 서서히 설득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무렵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지연이를 앞세운 것이었죠. 어느 날 지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으니 어색했어요. 지연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엄마, 민철 씨 사업이 많이 어렵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엄마 집을 담보로 해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아끼고 보살피고 희생하며 키운 딸이었죠. 그런데 그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남편 사업 자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내가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아마 반쯤은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그건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지를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민철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슬쩍 제 집 시세를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이웃을 통해 들려왔어요. 제 동의도 없이 이미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증이 끝난 신탁 문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채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선을 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선을 넘은 건 민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민철이 지연이와 함께 찾아왔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전처럼 말을 돌리거나 슬쩍 흘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얼굴이었죠. 민철은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신청서였어요. 제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근저당 동의서까지 함께였습니다. 거기엔 이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비어있는 건 도장 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테이블 위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대신 민철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연히 된다는 표정이었죠. 이미 설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옆에서 시선을 피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빌릴 생각이냐고요? 민철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3억이면 된다고, 이자는 사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2년 안에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막힘없이 나오는 숫자들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의 대답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도장을 찍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유순하게 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철은 그 침묵을 망설임으로 읽었는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연이도 힘든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족. 그 단어를 그 입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흐릿하게 남아있던 무언가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이 사람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눈을 피하고 있는 제 딸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이 아니라 그 도구의 공범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죠. 민철은 제가 도장을 가지러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연이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서랍에서 꺼낸 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증된 상속 신탁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철의 대출 신청서 옆에 나란히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민철은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죠.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공증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민철이 처음으로 집 담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준비를 마쳐둔 것이었죠. 민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지연이는 그제야 문서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류가 이미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지연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거 언제 한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해뒀다고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민철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감정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것은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사람의 당혹감이었죠. 테이블 위의 대출 신청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의미 없는 종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기는 것이 꼭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가장 크게 이긴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당혹감이 가시고 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물러서거나 더 거칠게 나오거나. 민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혹감이 가신 자리에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그날 이후 민철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동안 유지하던 살가운 사위의 얼굴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죠. 전화를 걸어오면 목소리가 딱딱했고 말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그 모든 포장지가 벗겨진 자리에 남은 건 노골적인 적대감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적으로 신탁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저는 뜻밖의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민철이 찾아간 법무사가 예전에 저희 세무사 사무실과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그쪽 직원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명의 신탁 계약에 하자 여부를 문의했다고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곧바로 상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훈 씨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증이 완벽하게 됐고 법적으로 흠잡을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준비를 더 단단히 해둬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보낸 문자 메시지, 지연이와 나눈 통화 내용,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제 집 시세를 알아봤다는 정황, 대출 신청서를 들고 찾아온 날의 일까지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정리해서 상훈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30년간 서류를 다뤄온 사람답게 저는 꼼꼼했어요. 숫자를 틀리면 안 되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 무렵 지연이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민철 편에서 저를 압박하더니 신탁 문서를 본 이후로는 두 가지 얼굴을 번갈아 보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차갑게 굴다가 민철이 없을 때 혼자 찾아오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나 어떻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제가 다시 모든 걸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지연이를 위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약한 사람에게 계속 기대는 법을 가르치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민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편에 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철의 법적 시도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신탁계약에는 흠이 없었고 강제로 무효화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걸 확인한 민철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남편 쪽 친척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부인 척했어요. 오랜만이라며 잘 지내느냐며. 그러다 슬쩍 말을 얹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법인이 신탁이니 하면 서로 상처만 남는 거 아니겠냐고. 숙혜 씨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다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랑 등지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3명이나 됐어요. 저는 그 연락들을 받으며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하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잠깐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일부러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맞던 날, 참으면 나아지겠지 했던 날, 참으면 된다고 믿었던 수십 년. 그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건 하나였습니다. 참는다고 나아지는 건 없다는 것이었죠. 나아진 것처럼 보일 뿐, 골마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의 연락에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번 다시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민철은 막혔습니다. 법으로도 안 됐고, 감정으로도 안 됐고, 주변을 동원해도 안 됐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리면 2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포기하거나 마지막으로 가장 치사한 방법을 꺼내거나. 민철이 선택한 건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였죠. 제 딸 지연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지연이가 찾아온 건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민철 없이 혼자 온 건 꽤 오랜만이었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볼이 홀쭉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는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렸어요.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지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지연이는 그걸 2 손으로 받아 쥐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놀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랍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이 나올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결혼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밤 많은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철이 사업 실패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도 지연이가 처음부터 알고 동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민철이 이미 다 정해놓고 지연이에게는 어머니 설득만 시킨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남편 말을 믿었고 그 말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죠. 저는 지연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맞장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죠.
지연이가 다 말하고 나서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겠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나한테 와서 털어놓는 이 말들이 엄마한테 다시 기대겠다는 신호라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 말에 잠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지연이가 찾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철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질 텐데 민철은 지연이를 앞세워 제게 한 가지를 요구하려 했습니다. 신탁 조건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지연이 명의로 집의 일부를 미리 증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혼 후 지연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테니 엄마가 미리 딸을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였죠.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힘들어진다는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논리의 구조를 꿰뚫어 봤습니다. 지연이에게 증여를 하면 그 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민철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민철의 손에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이름만 지연이로 바뀌었을 뿐 처음부터 노리던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이런 구조는 눈을 감고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안 돕는 게 아니라고. 잘못된 방식으로 돕지 않는 것뿐이라고. 내가 진짜로 힘들고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엄마는 그 과정에서 곁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방식은 엄마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화 안 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냐고요.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어요. 이 아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뿌리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약한 사람 곁에서 자란 아이는 강한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지연이가 민철에게 끌린 것도 민철의 말을 쉽게 따른 것도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딸에게 의존하는 법만 보여줬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이가 돌아간 뒤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고요함이 사방을 채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철은 막혔고 지연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탁 문서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법 바깥에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철이었어요. 지연이가 다녀간 지 2시간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쾌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좋을 게 없을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상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통화 내용 녹음해뒀다고 내일 만나자고요. 민철이 협박이라는 카드를 꺼낸 순간 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훈 씨를 만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한테 좋을 게 없을 겁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상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서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협박죄 성립 가능합니다.
증거도 있고 정황도 충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민철을 압박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결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철을 고소하면 지연이도 흔들립니다. 이혼 소송 중인 딸의 남편을 어머니가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지연이에게 어떤 무게로 얹힐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법이 옳다고 해서 결과까지 옳은 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녹음 파일과 그동안 모아온 기록들을 정식으로 정리해서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철이 다시 한번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바로 쓸 수 있도록요. 상훈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옳습니다. 칼은 뽑지 않아도 차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민철에게 상훈 씨 명의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숙혜 씨에 대한 재산 처분 강요 및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녹음 파일 존재 사실도 명시했죠.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민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자를 스크린샷 찍어 상훈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민철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할 말이 없어지면 조용해진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세무사 사무실에서 봐온 것도 그랬어요.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서류 앞에서 조용해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 앞에서,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던 거죠. 문제는 지연이었습니다. 민철이 조용해진 사이 지연이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연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협의가 시작됐어요. 그 과정에서 지연이가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전처럼 민철을 앞세운 연락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에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고. 밥은 먹었냐고.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그게 우리 사이에서 다시 쌓이기 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에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지연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시작하면 된다고. 엄마도 그랬다고요. 지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지연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다녔던 주산학원에서 받은 낡은 주판이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처음 숫자를 배우던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손때가 타서 알들이 반들반들했죠. 저는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처음으로 숫자를 배우던 그 시절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배신도 없었죠. 그냥 숫자를 배우고 싶었던 23의 여자였어요. 그 사람이 아직 제 안에 있다는 걸 저는 그 주판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민철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법적 준비는 완벽했고 상대는 물러섰어요. 지연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였습니다. 친척 집에 머물던 정호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처럼 따르던 조카를 통해서였어요. 형수가 많이 고집스러워졌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쓸쓸하지 않겠냐. 그런 말들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호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36년치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뺨을 맞던 날들,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웅크리던 밤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리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를 말하기까지 36년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두 글자를 왜 이렇게 늦게 말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뭔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목련이 피기 시작했어요. 강북의 오래된 골목은 봄이 되면 유독 환해졌습니다. 담벼락 틈새로 올라오는 잡풀들, 골목 끝 슈퍼 앞에 놓인 화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얇아지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그의 봄엔 유독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것들을 제대로 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 정호는 그 이후로 두 번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조카를 통해서였고, 한 번은 본인이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미안하다, 달라지겠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 저는 조카에게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고, 문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 것도 답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철의 이혼 소송은 석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연이가 이긴 쪽이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민철이 가져간 건 공동 명의였던 분당 아파트의 절반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민철이 물었죠. 사업 실패를 감추고 가계 부채를 숨겨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 변호사가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민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재정 상태를 속여왔는지가 서류로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지연이는 판결이 난 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못 살 이유도 없다고요. 지연이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무렵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안정리였어요. 남편이 나간 뒤 건드리지 않았던 짐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오래된 서류들, 쓰지 않는 살림들, 하나씩 꺼내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 줄 것, 남길 것. 그 작업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36년을 함께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우와 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와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진 속 여자가 지금의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지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꺼내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커튼을 바꿨어요. 밝은 색으로요.
남편이 어둡다고 고집했던 짙은 색 커튼 대신 아이보리색 얇은 커튼을 달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처음으로 거실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렇게 햇빛이 잘 들었구나.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어요. 제라늄이었죠. 엄마 창가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나란히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없었던 종류의 침묵이었죠. 지연이는 그날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즘 날씨가 어떻다, 골목 끝에 새가게가 생겼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이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가에 놓인 제라늄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붉은 꽃이었어요. 수수하지만 오래가는 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라늄은 잘 죽지 않아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햇빛만 있으면 오래 버티는 꽃이죠. 지연이가 왜 하필 그 꽃을 골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물을 많이 받지 못해도 그늘에서도 오래 버텨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신고를 하던 날, 딸의 추궁을 받던 날, 민철이 대출 서류를 들고 오던 날, 공증 도장을 찍던 날, 협박 전화를 받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렵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싸움은 일단락됐습니다. 민철은 물러났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연이와는 조심스럽게 다시 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법적인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된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공허함이었어요. 싸울 것이 없어지면 홀가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용해지고 나니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사무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68배 처음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답은 낡은 주판 옆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주판 옆에 오래된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던 시절 업무 외에 틈틈이 메모를 적어두던 노트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의 특이사항,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 그런 것들 사이에 가끔 엉뚱한 것들이 끼어 있었죠.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수채화 배우기, 혼자서 기차 여행. 적어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노트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언제 적은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글씨들이었죠. 볼펜 잉크가 발에 있었어요. 그 글씨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적던 그때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적었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집에 가면 술 냄새와 긴장감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노트가 제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안내 책자를 집어들고 프로그램 목록을 후쳤습니다. 수채화 강좌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강료는 한 달에 2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등록했습니다. 직원이 처음 오시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네 라는 한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강생이 12명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준비물은 수채화 물감 세트와 붓 2자루, 그리고 도화지였습니다. 저는 전날 문구점에서 사온 것들을 꺼내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도화지 앞에 앉아보는 건지. 첫 시간은 기초였습니다. 붓에 물을 얼마나 머금게 하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는 것, 종이가 젖어 있을 때와 마른 상태일 때 물감이 번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사람 같다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자극도 다르게 스며드는 것.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색이 퍼지지 않고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제대로 물드는 것. 저는 그날 첫 습작으로 꽃을 그렸습니다. 창가에 놓인 제라늄이었어요.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꽃잎이 뭉개졌고 줄기가 삐뚤었고 색이 의도한 것보다 탁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 해보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해닿기 때문인지 그림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래간만에 가벼웠습니다. 그 무렵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박미순 씨라고 저보다 5살 아래였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어떻게 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미순 씨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밝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마주 앉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커피 한 잔이 비워질 즈음에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시절 얘기, 소장님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어느 거래처 사장님이 세금 신고 때마다 얼마나 민감하게 굴었는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시절이 힘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기억들이었어요. 미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힘들었다고 할 수도 있었고 괜찮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그리고 요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미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어머, 나도 뭔가 배우고 싶었는데 혹시 나도 같이 다니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가볍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미순 씨와 함께 수채화 강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전마다 우리는 문화센터 강의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순 씨는 저보다 그림 실력이 훨씬 빨리 늘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죠. 저는 여전히 꽃잎을 뭉개곤 했지만 그래도 매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붓을 쥐는 손이 덜 긴장하게 됐고 색을 섞는 것이 전보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미순 씨와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먹기도 했고 칼국수를 먹기도 했어요. 별것 아닌 밥자리였지만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단순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68이 되어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 지연이와도 조금씩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혼 후 지연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올 때면 예전보다 말이 줄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연이가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창가의 제라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크고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크더라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두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혼자서 기차 여행.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혼자서 떠난다는 것 자체였으니까요. 평생 혼자 어딘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남편 눈치를 봐야 했고, 가족 일정에 맞춰야 했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차표를 끊던 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설레서였습니다.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저는 창구 직원에게 표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68배 처음으로 설레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왔으니 됐다고요. 출발은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없는 날로 골랐어요. 그 기차 안에서 저는 비로소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은가? 그 답이 무엇이었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들어오는 걸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기차를 타는 것뿐인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기차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 처음으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목적지는 경주로 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였고, 가족여행은 대부분 남편이 정했고, 저는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정했습니다. 경주. 그 두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빠르게 멀어졌어요. 회색 건물들이 지나가고 한강이 스치고 도심이 점점 옅어지면서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철 생각도, 남편 생각도, 지연이 생각도,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생각을 안 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기차가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빠져나와 처음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역 앞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관광객들, 학생들, 어르신들, 어린아이 손을 잡은 부부들. 저마다의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무게가 있겠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 그래도 다들 이렇게 걷고 있구나.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발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골목이 나오면 골목으로 들어갔고 넓은 길이 나오면 넓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순간 첨성대 앞에 서 있었어요. 관광 안내서에서 수도 없이 봤던 것인데 막상 눈앞에 있으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래 버티는 것들은 꼭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첨성대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돌솥 비빔밥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어색하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주문을 하고 밥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밥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맛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속도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적어두었던 그 노트였죠.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수채화, 미순 씨와의 화요일 점심, 지연이와의 조용한 저녁, 그리고 오늘 이 기차 여행.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대단한 성취도 아니었고 누가 박수를 쳐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시켜서도 아니고 딸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었죠. 68배 처음으로 갖게 된 목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경주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능이 있는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잔디밭 위로 길게 드리워지는 능의 그림자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지나갔고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담았습니다. 사진으로 남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68회를 돌아봤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대학을 포기하던 날, 타자기 앞에 앉아 처음 숫자를 배우던 날, 결혼하던 날, 첫 폭력을 당하던 날, 딸을 낳던 날, 그 딸이 등을 돌리던 날, 떨리는 손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프고 서럽고 분했던 것들도 전부 포함해서 그날들이 이 사람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은가.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저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로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로도 아닌 이숙희로. 숫자를 좋아하고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혼자 밥을 먹어도 맛있다는 걸 알게 된 68배 이숙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상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탁 조건을 한 가지 추가하고 싶다고요. 상훈 씨가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재산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을 넣고 싶다고요. 세무사 사무실 시절 거래처 중에 아이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떠올랐어요. 상훈 씨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작은 마을들, 논밭들, 이름 모를 역들. 그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것들도 전부 누군가의 하루가 있는 곳이구나.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을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낯선 감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운 게, 이 집에 들어서는 게 두렵지 않은 게,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반가운 게, 창가에 제라늄이 보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꽃이 한 송이 더 피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꽃 앞에 섰습니다. 물을 조금 줬습니다.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 꽃은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노트를 샀습니다. 낡은 노트는 서랍에 넣어뒀어요. 거기 적힌 것들은 이미 하고 있거나 했거나
곧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새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뭘 적을까?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첫 번째 항목을 썼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웃음이 났습니다. 노트에 처음 적었던 것이 아직도 이 목록에 있다는 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워가지 못한다는 걸 그 한 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라고요. 답장이 오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갈게요, 엄마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지연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세상은 드라마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나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68배 제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봄이 늦게 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해의 봄이 더 짧다고 해서 봄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늦게 온 봄도 봄입니다. 꽃은 핍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보리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전의 햇살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새 노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적을 차례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아직 적을 것들이 많았습니다.